안녕하세요. 습변입니다. 오늘 병원을 다녀와서 또 무언가 작은 의미라도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봅니다. 요즘 로스쿨 입시 준비로 한참 바쁠 시기가 왔어요. 그 로스쿨 준비를 하는 수험생 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예전에 로스쿨 입학 준비를 할 때 글을 남긴 적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쟁자들이었죠, 사실상. 그 수험생 분들로부터 정말 너무 따뜻한 격려, 응원, 그리고 마음이 담긴 그런 댓글들을 정말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투병 중에 법조인이라는 꿈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 처음 글을 남겼을 때 로스쿨 입학을 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법학 적성 시험, 리트라고 하는데요. 리트 점수가 최저 점수였습니다. 거의 바닥 점수였어요, 그때. 투병 중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나 다름없는 점수로 이제 로스쿨 그 서류 전형조차 포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런저런 제 삶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겼었어요. 만약에 제가 투병 중인 환자가 아니었고 여느 건강한 일반 수험생이었으면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마음 따뜻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정말 꿈이면 도전해 보세요 라는 말도 하셨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 성적으로는 제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냉정한 답변들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들은 답변들은 한결같이 따스한 댓글이었어요. 따스한 마음이었고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 정말 크구나. 물론 선택과 결단은 제 몫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들이 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이고 최악의 상태에서 로스쿨 입시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 생면부지의 타인들의 그 따스한 말 한마디들이 저에게 그러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년 반 전에 그때 제 상태는 거동이 거의 뭐 불가능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간병인 이모님이랑 병원만 오가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고통을 버티던, 기어 다니면서 화장실을 다니던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억 안에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가서 힘겨웠지만 글을 남겼어요. 다시 변호사가 돼서 남긴 글이죠. 그런데 그 2019년 2월 무렵에 남긴 그 글을 보시고 며칠 전에 어느 수험생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고 스스로 이제 더는 달릴 수가 없다고 채찍질하면서 몰아세우던 중에 제 글을 읽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분이 지금 저분 삶의 상황에서는 벼랑 끝에서 그 손을 놓아버리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포기하려는 순간이시구나. 그래서 댓글도 달아드렸지만, 그리고 그분이 제 지금 이 이야기들, 영상을 보고 계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러한 수험생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우연히 제 영상을 접하게 되시고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기는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삶입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지금 포기하시고 나는 화려한 스펙도 없고 너무 부족하고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이러한 실력,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내 상태, 내 조건으로는 실패할 거야. 두려워. 그러한 생각들 접으시고 나는 리트 점수도 최바닥, 최저야. 그러니 포기해야 돼.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완주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실패하시더라도 이번에 실패하신 그 경험이 분명히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영상들의 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아두기는 했지만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저는 사고 후에 투병 중에 중증의 환자인 상태로 로스쿨이라는 입시에 도전을 했어요. 변호사에도 도전을 했고 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담아낼 수는 없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수험생분이 계시다면 잠시만 언급을 드려보자면 투병 중인 난치병 환자였고 그리고 리트 점수가 100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수로 제가 지원한 학교를 가겠다고 그 당시에 글을 남겼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을 더 언급드려보자면 소위 스카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비스카이 출신이었고 대학에서 법 관련 과목들을 수강들 많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법조인이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 관련 과목들은 수강한 적이 없고 한 과목, 교양 과목으로 그냥 법과 생활이라는 과목 하나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법에 관련한 과목들은 전혀 이수한 적도 없었고 그러한 상태였고 그리고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점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3학년, 4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서 그나마 최종 학점의 평균은 말씀드려보자면 3.88이었나? 89였나? 그 정도의 학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였죠? 토익 점수. 토익 점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토익 점수 하나만큼은 좋았어요. 그 점수 하나는 좋았습니다. 90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리트 점수가 정말 100점도 안 되는 최저 리트 점수였죠.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정성평가라고 하죠. 정성평가를 많이 비중이 높다는 학교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 로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정말 며칠을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고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왜 법조인이 나와 같은 법조인도 꼭 이 사회에 필요한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어요. 스토리텔링 형식 많이들 들어보셨죠? 제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언급하는 이유가 이 방식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설득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진정성을 더욱 높여주는 방식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보, 마음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정서적인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기획, 전략을 짤 때도 스토리텔링 형식이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어서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을 해본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한다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쓸 말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과장은 괜찮겠지, 거짓말은 괜찮겠지. 거짓말을 쓰기 시작하면 글은 당장 보기에 진정성 있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교수님들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험생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글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와 면접에서 그 자기소개서에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답하는 눈빛과 말투, 태도를 보면 저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기소개서에 적힌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제가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말자. 내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이고 그것이 나의 아름다움이다. 수년간 아침에 눈을 뜨면 심한 통증으로 경직된 심신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입니다. 몇 년 몇 월의 어느 겨울날 택시 사고라는 매서운 칼바람에 제 꿈과 시간은 다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굴엔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얼굴엔 슬픔을 거두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 어머니. 미국 연수 중에 다쳐 귀국해 대학 졸업식 날 무렵 수술을 하고 고향에서 재활 치료 중에 9월 어느 날 오후 제 이름을 부르시는 어머니의 가녀린 외침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당신의 가파른 숨을 의지하시며 사경을 헤매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고 제 눈을 보시며 제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던 그 순간 전 그제야 끝없이 추락하던 수렁의 끝에서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다쳐 들어온 덕분에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유학의 꿈은 포기해야 했지만 제 목숨보다 소중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과외교사로 일하며 시, 수필 등 글 쓰는 것을 좋아해 글을 쓰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봄이면 봄밤 멋들어지게 바람과 춤 사이 한껏 뽐내는 목련이 하얗게 수놓은 길을 함께 거닐며 여름이면 여름밤 창 너머 싱그러운 초록길 더위를 식혀주는 산바람 맞으면서 수박 화채를 함께 먹으며 가을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 여인으로 변신시켜 주겠노라며 엄마만의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예쁜 화장과 스카프 한 장으로 엄마와의 가을맞이 컬렉션을 즐기며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에 헐벗은 가지 위로 살포시 내려앉는 눈꽃에 어린 시절 충청도에서의 겨울나기 추억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어머니의 투병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또 한 번의 시련. 교통사고 후 저는 희귀 난치병 환자가 되어 소송을 준비하며 미국에서는 영구장애로 인정해주는 난치병의 경우에도 한국은 제도적 장치의 결함과 사회적 인식의 부재로 환우들이 장애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더 고통받는 현실도 알게 되면서 환우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음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어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싶다는 간절한 꿈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시간 동안 건강한 친구들처럼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성공의 가도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진 못했지만 잠시 멈추어 주변을 돌아보며 소외된 누군가의 삶들을 만날 수 있었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현의 늪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통해 더 크고 소중한 행복을 선물받아 감사하고 꿈을 꿀 수 있어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을 새겨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고 변호사로 제2의 삶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후 처음으로 내디디셨던 그 발걸음, 그 첫 탄걸음을 기억하며 제 육신의 고통보다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린 불효한 죄로 더 아파하던 제게 당신들께 항상 제일 자랑스러운 보물은 저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오늘 밤도 하얀 눈꽃이 하염없이 가슴으로 내립니다. 지원 동기. 지난해 여름 한 시사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송사가 다루어졌습니다. 제목 히포크라테스 화타를 원하는가. 120세 민중의학자의 상고 이유서. 생명을 살린 화타인가 아니면 무면허 의료 범죄자인가. 사고 후 희귀난치병 환자로서 저 역시 소송 중이며 힘겨운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사회의 약자들의 애환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었고 카페 운영자로 시작하여 그들의 어깨에 지어진 가혹한 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인권 변호사의 꿈을 꾸며
하루하루 이겨내오던 제게 이 송사는 참으로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102세의 장병도 할아버지는 의료 면허가 없는 민중의술인으로서 지난 2006년 재판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저 그런 사이비 의료인에 대한 처벌로 끝날 뻔한 이 재판은 할아버지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탄원이 빗발치면서 항소를 하여 2년간의 재판으로 이어졌고 대법원 상고심 중에 있었습니다. 무면허 의료인을 찾은 것 자체가 허물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교수, 교사, 공무원 등이 장병도 할아버지를 위해 당당히 나선 것은 무면허 의료 재판 역사에 있어서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는데 난치병 환자로서의 삶의 고통을 몸소 겪으며 더욱 절실히 법조인의 꿈을 꾸던 저는 할아버지의 송사를 접하며 밤새 물음표를 던지며 고민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만 환자를 분석해 치료하던 서구 의학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비의료인이 이런 대체의학 분야의 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 서구 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던 동양의학을 받아들여 오히려 그것을 세계에 역수출하고 있는 지금 무면허 의료 행위로 법정에 선 장병도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비제도권 의술을 찾아가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현실과 그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의료법 사이의 갈등, 그리고 훌륭한 전통의술, 민중의술이 현대의학과 공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면서 제가 그 변호인단의 일원이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능력 있는 변호인단과 냉철한 판단력과 지혜를 갖추신 법관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이러한 송사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한계로 마지막 삶의 끈을 움켜잡은 채 버텨가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법조인이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옹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학의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제도 연구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이론을 정립하며 법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학 연구의 진흥과 법률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강법학연구소의 목적은 바로 제가 변호사로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슴에 새겨 살아가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사회정의 실현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초대하는 서강대 로스쿨의 초대장을 받아 연애 건강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오느라 그들이 쌓아온 화려한 경력 사항 등은 많이 부족하지만 죽음의 고통과도 싸워 이겨낸 의지와 정신력, 인내, 그리고 나누는 사랑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으며 살아온 저와 같은 여정을 걸어온 사람도 이 사회에 법조인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로서의 편견은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걸어온 인생 여정에서 배운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사람과 사회를 위해 앞으로의 제2의 삶을 변호사로서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잠재력을 꼭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 삶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자기소개서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읽어드린 것처럼 제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변호사라는 꿈에 왜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꼭 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소개서를 읽게 될 교수님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수없이 고민한 흔적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한 수많은 영상들 그리고 조언들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 말일 거예요. 저도 아까 언급드린 바지만 그러면 도대체 내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어떻게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진정성 있게 담아낼 수 있느냐 물음표가 생기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싶은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이러한 문장들은 교수님들께서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본인이 나는 인권 변호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내고 싶으면 본인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하셔야 할 일은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세요. 본인이 살아온 삶을 되감아 보세요. 그 시간을 돌려서 내가 왜 변호사라는 꿈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는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지 그 초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마 막연하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 이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시라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아내 보는 것입니다. 가령 어렸을 때 아니면 대학생 때라던가 어느 시점에 나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니면 다른 경험이라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때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냥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 이러한 경험들을 했는데 관련 관행들, 법 제도들, 사회적인 제도, 사회적인 인식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때 느꼈던 바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 생각들, 그때 했던 고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마 그 고민들을 하시면서 나라면, 내가 법조인이었다면 이 불합리한 점들을 이렇게 바꾸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불합리한 법 관행, 제도들을 내가 변호사가 되면 이렇게 바꿔 보아야겠다. 이러한 노력을 해 보아야겠다.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개선책들을 생각해 보았던 고민의 흔적들을 담아 보시는 거죠. 자기소개서 안에 그리고 지원 동기, 학업 계획서 그 안에다가 그러한 자신의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깨달은 바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고민했던 그러한 점들
해결책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소개서에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느냐, 내가 법조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법조인이라는 꿈을 도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느냐를 추상적인 문장으로 담지 말고, 자신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서 이끌어내어서 아까 언급드린 바처럼 그러한 고민의 흔적들을 함께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글에서만이라도, 글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 글을 읽으시는 교수님들께 본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언급드리자면, 저는 봉사활동을 이만큼 했고, 봉사시간을 이만큼 했고, 이러한 자격증들이 있고, 화려한 스펙들을 나열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저라면, 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법조인이라는 꿈에 도전을 했고, 그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러한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까지도 조금은 글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전한 이야기라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험생분처럼 지금 너무 힘들어서 본인은 벼랑 끝에서 포기하려고 마음을 접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러한 분이 제 영상을 우연히 접하시고 제 이야기를 오늘 들으셨다면 잠시만 멈추셔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로 가시기 전에, 아니면 아예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시기 전에 본인의 삶을 한 번만 더 되돌아보시면 충분히 본인이 얼마나 잘 살아왔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채워나가면 되니까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해 있는 환경들, 상황들이 다르니까 제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답변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 한마디는 꼭 다시 드릴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늘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로스쿨 입시 준비할 때도,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도 육신의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제 가슴 속에 지금껏 지키고 싶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루씩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저번 글에도 담았는데, 육신의 고통이 제 자유 의지대로 제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고통이 비록 제 몸은 자유 의지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을지라도 제 정신과 마음과
그리고 제 꿈과 제 기억을 빼앗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전이 아니고 당연한 일들일 수 있는 일들도 하나씩 도전해 보면서 그러면서 또 너무 힘들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시면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또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네. 본인의 삶이고 본인의 고통이고 본인의 힘듦이고 본인이 해결해야 할 몫이지만 고민하다 보면 그리고 주변에 또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잠시 접고 다시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시면 또 다른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에 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변이었습니다. 1, 2, 3. Why you?